빨리 재밌는 얘기 주세요. 그럼 바로 갈까요? 네. 네. 자, 뭐 김건희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친하잖아요. 한덕수. 한덕수하고도 친하고 한덕수 부인하고도 친하고. 안 친한 분이 없네. 그래갖고 그 은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윤석열이 하야를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탄핵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근데 진짜 이런 얘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못할 것 같은데 오로지 박지원 의원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은 실제로 만난 적이 있고, 뭐 한덕수 같은 사람하고는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사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건희가 여보를 했는지 뭐라도 아니지. 당신 탄핵 기각 날 거야 라고 하면서 하야 선언을 못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김건희 톤으로 해주셔야죠. 어머, 하야는 무슨 하야야. 당신 탄핵 기각돼갖고 당신 그냥 바로 복귀된다니까 5월달에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거를 믿고 진짜 안 했다가 결국 탄핵 발표가 나고 난 다음 4대 4라 그랬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지랄 난동을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박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는 뭐를 근거로 남편한테 당신 다시 살아서 올 거니까 절대 그만두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라고 물으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날짜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이 등장하는 점쟁이 내지는 여기 안에 자꾸 이제 우리 아영 언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무속 분야에 있어서는 김건희랑 짱짜미가 돼 있다. 왜냐면 또 지난주에는 또 만났다잖아요. 양평에 가갖고 또 은밀한 데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만큼 점에 빠져 있냐면 요거는 이제 매불쇼에서 최강욱 의원이 해주신 건데 한덕수가 뭔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부인이 점을 보고 온 대로 시킨다. 점을 보고 와서 알려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약간 뭐에 홀린 사람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덕수가 그러니까 자기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선후배 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 이렇게 집으로 자주 부른대요. 집 자랑하고 싶겠지. 120억짜리 한옥인데. 그래서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인다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얻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후배들을 불러서 이제 밥을 먹이는데 자기가 공직 생활하는데 유용한 팁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부인이 소개한 용한 점집 3군데를 알려준대요. 이게 공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뭐 기획을 하든 결제를 올리거든 하려고 하면 요 세 점쟁이를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 안 들어가네. 그리고 보면 윤석열이 이 영장 치는 날도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날짜 받아갖고 쳤다라고 할 정도로 나온 그런 거잖아요. 얘기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치러 가거나 재판을 하는 날짜를 잡을 때 점쟁이한테 태기를 해갖고 한다고 할 정도로 윤석열도 똑같은 아바타 노릇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3명 다 용한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치면. 그게 이제 그때 바꾸겠죠. 안 맞으면 딴 사람으로 바꾸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을 맞은 것도 사실은 이 점쟁이가 신발이 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점쟁이를 찾아가갖고 붙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거나 그 훌륭한 점쟁이의 오판 때문에 하야하고 던지고 도망가는 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잡혀서 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점쟁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김건희 입장에서는 네가 하야를 해갖고 혹시 나중에 도망가 버리면 내가 뒤집어 쓸 수 있으니 내 모든 죄는 네가 안고 가라는 차원에서 탄핵이 되기를 바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관련해서 김건희 덕분이네, 이것도. 그래서 김건희 덕분인 거죠. 덕분에 윤석열 탄핵. 엄밀히 말하면 5대 산신인 덕분이에요. 네.
거기에다 굿을 그렇게 했는데 한신님들이 다 김건희를 비롯해갖고 김건희 주변에 있는 최하영 주변에 있는 점쟁이들한테 다 잘못된 점괘를 알려준 거지. 아이고. 얘네들이 빗나갈 수 있는 게 네. 쉽게 말해서 내비게이션 교란이 일어났던 거야. 쟤네들 진영에서는. 재능이 없다. 산신님들이 모여서 지금 계속 한반도의 정의로운 무속인들이 쟤네들의 내비게이션을 공격해서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초청받아서 밥 먹으면서 무속인들, 용한 무속인들 소개받았던 지금 공무원들은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분들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런 지금 식으로. 높은 애들이 응. 다 그 집 단골이라서 그 집 아유. 그만 있게 간 거예요. 해상목이 단골 아닐 것 같아요? 응? 다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투자사가 간판을 뗐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요게 그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라고 코바나 파트너스의 홍콩 지사장 하던 친구가 이걸 뺐는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게 이 코바나 컨텐츠 건물 임대가 아니었더라고요. 자기 거 김건희 개인 소유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뺐을까요? 이제 다시 다시 돌아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것도 돌아온 거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면 응. 재산세를 안 물어도 되잖아. 응? 아니 지금 얘네들 서초구 그 구에 있는 특령 때문에 집도 면세잖아. 지하 상가도 면세인 거야. 아! 그러니까 얘를 내보낸 거죠. 아, 진짜 그렇게 그런다고요? 60몇 억이 있는데 이거 얼마 한다고? 얼마라니? 1,000만 원이야, 1년에. 재산세 900, 재산세 700에 종부세 200 해갖고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집에서도 1,000만 원,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감세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 있는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 이 배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상적인 어떤 움직임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곱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보도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배 씨는 원래 그 부산 출신이라고 해요. 아버님이 무슨 부산에 큰 주식회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고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뭐 LG증권에서부터 국제금융팀을 하면서 실제 뭐 하나, 한투 이런 데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홍콩 지사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금융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11년에 회사를 관두고 나가가지고 코바나 파트너스 홍콩 지점의 지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국제금융 전문가가 펀드 투자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던 애가 뭐 연봉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홍콩에서 지사장도 하고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근데 갑자기 코바나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를 대표로 들어가갖고 무려 2016년도까지 6년 가까이를 이걸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던 그 공개적인 투자회사 경력을 끊고 거의 7년 가까이를 뭔가 코바나 일, 그러니까 김건희의 일을 봐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축적된 자금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돈이 본인 돈일 것이냐? 아니겠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무슨 뭐 기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2009년도에 최은순하고 돈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공흥지구 아시죠? 예? 그 수변 지역에다가 불법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준공일을 2년을 어기고도 맞아요. 서류를 해갖고 완공을 시켰고 알아서 연기를 해줘서 심지어 500억 가까운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 500억에 대한 돈을 안 물겠다고 해갖고 소송을 해서 돈을 안 내고 개발부담금을 안 내고 버텼던
요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장흥지구가 애초에 야산이었을 때, 공흥지구. 공흥지구가 야산인 상태로 있었을 때 그 야산 매입 비용 전액을 8억 원을 이 아버지가, 배 씨 아버지가 빌려줬단 말이야, 최은설한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동네 사람, 부산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도저히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회사를 운영한 실적이 없대요. 회사를 운영하고 댕기는 꼴을 못 봤대. 그럼 뭐하고 먹고 살았는데, 원룸 다니면서 월세 걷어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자기 건지 아닌지 아리까리 하다는 거야. 아유, 잠깐, 원룸 하니까, 아유, 나 또 어떤 그렇죠? 사람이. 어떤, 네. 자녀들이 몇백 채를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사람한테 돈을 8억을 빌려가지고 산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이거를 바꿨어. 성질을 변경을 했어. 이게 언제냐면 2009년에 샀으니까 4년이 지난 2013년도에 이 허가가 나와요. 2013년. 그러니까 4년 동안 8억을 그냥 대준 거지. 한테 대준 거야. 네. 그래서 그걸로 갖고 아파트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개발됐으니까 뭐 500억, 지네는 170억 남았다고 하는데 500억 가까운 수익이 나왔을 거고, 애초에 이거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투자 지분이에요, 투자 지분. 그래서 투자 지분이었기 때문에 니네가 170억을 벌었다고 하니 10%인 10억을 다오. 뭐 9.8억 이사까지 포함해갖고 10억을 다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은순이 원금 8억만 돌려주고 이거를 통을 친 거예요. 근데 8억을 돌려주긴 했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배당금까지 18억을 달라고 하니까 8억만 주고 통을 친 거죠. 아니, 이거 안 주잖아요, 원래 동업자들한테. 빌린 돈이잖아. 빌려도 안 채무 주잖아. 관계가 있잖아. 얘들은 안 주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주고 버티면 얘를 죽이든가 아니면 그 깜빵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채무 관계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지. 왜냐면 그 돈을 빌려주면서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쥐고 있었을 테니까. 아, 그 지분을 쥐고 있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한 이득금 10억을 달라고 대법원,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최은순이 이기죠. 아,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돌려줬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는 거야. 이 논리를 갖다 들이대요. 땅을 사는데 4년을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임야 사는 돈을 대줬는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니까 얘 돈을 돌려주고 배당금을 날름 해먹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호텔 지배인이었다고 하는 이 배 씨의 배 회장이 무지하게 열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간이 딱 지나고 소송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희한하게 코바나 컨텐츠 홍콩 지사장이 된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퉁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를 말하자면 대리로 물려받아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어찌됐거나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했나라고 가서 확인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대로 그냥 펀드니까 펀드 매니저였기 때문에 무슨 증권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월드와이드 부동산 개발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동대문 창신동 일대에 있는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사무실을 낸 거예요. 그 사무실을 어디다 냈을 것 같아요? 동대문이면 동대문 쪽에 내야죠. 그죠? 강남에 내든지 동대문에 내야 되는데 이걸 남양주에다 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여양원 2km 거리에 있는 남양주에 동대문 창신동 개발을 하는 부동산 회사를 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는데 남양주에다가 사무실을 차려갖고 창신동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사업을 지난 3년 동안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사업을 얘가 하려고 했구나. 그냥
개별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창신동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했던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15년에 창신개발이라고 하는 개발업체가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던 개발업체가. 그 개발업체의 사내이사가 김건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부동산 그쪽을 재개발한다라고 하면서 그쪽에는 업체랑 10년 전부터 김건희가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코바나 컨텐츠 홍콩 지사장 하던 애가 물려받아가지고 그동안 3년 동안 진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 사장을 했다는 얘기는 바지 사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창신동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고시 발표가 났다든지 서울시에서 이걸 한다라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헌인마을 그거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월드와이드 부동산 개발이 남양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3년 동안 이에 같은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해왔던 전 회사가 김건희가 들어있는 회사였다는 거죠. 그때 김건희가 2010년도부터 비컨 건축이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같이 2013년부터 창신개발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동대문 일대, 동대문 북동쪽 일대를 재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게 동대문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대문 시장을 포함한 인근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013년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때가 뭐 하던 때겠어요? 한참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 표면에 올라오면서 김건희가 이제 그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걸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가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같이 부동산 개발을 했던 대표이사도 그 직을 내려놓고 창신개발에서 손을 뗍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창신개발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영유해 갔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지금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비마이카라고 김건희가 특혜 대출을 받아줘가지고 렌트카 사업을 했던 비마이카의 조영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신개발을 이어받아요. 그 비마이카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김건희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같이 수학했던 오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 씨가 김건희 엄마의 가짜 저축 가짜 증거를 해준 거죠. 통장 잔고 위조를 해준.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통장 잔고 위조를 해준 사람 김건희 그리고 이 비마이카의 사장이 조영탁이가 같은 동문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냥 자기는 그냥 친구 엄마라서 도와주려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걸 해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비마이카라고 하는 렌트카 업체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데는 신한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의 특혜 대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말 묘하게도 수입차를 렌트하는 전문 회사고 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동차가 일정 대수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동차 차가격의 10% 정도를 물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돈이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대출을 해준 사람이 신한저축은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한저축은행의 사장은 당시에 윤석열한테서 부정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보면 김건희의 대학 동문부터 시작해서 동대문에서 해오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이 지금 코바나 컨텐츠 지하에 있는 얘한테까지 쭉 이어져서 온 거예요. 야. 그럼 불어 몇 년이야? 2010년부터 따지면 15년 동안 부동산 동대문 상가 지역 재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김건희가. 그래서 나는 요게 오세훈이 요때가 제일 적기 아니에요. 오세훈이 임기 전에 아마 언제 던질지 모르겠지만 임기 전에 반드시 이 사업이 터진다고 봅니다. 동대문 창신동 중심 상가 및 지역 재개발 사업. 그럼 이건 100% 무슨 사업이다? 김건희 사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눈에 불을 켜고 이거를 지켜봐야 돼요. 그 2021년 12월 28일자 연합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21곳이 선정됐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그리고 종로구 창신동 그렇죠. 일대가 다 포함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그와 관련된 재개발 보상 그리고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싶어도 웬만한 돈 갖고는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 거지. 근데 이 사업을 김건희가 15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관장하던 데가 이 코바나 컨텐츠 홍콩 법인, 지금은 월드와이드 펀드로 이름을 바꿔갖고 있는 이 배 씨가 운영하는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찾아보니까 비마이카가 이름을 IMS1으로 바꿨대요. 그렇겠죠. 네, 바꾸면서 2023년 1월 25일 서울경제 단독인데요. 신생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IMS1, 이 비마이카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 오아시스 에쿼티의 민경민 대표는 2020년 신한 벤처 투자에 몸담았을 당시 IMS1 투자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하고요. 돈은 90억을 꺼주고 신한 투자라고 하는 외부 회사를 통해 가지고 신한저축은행의 외부 회사를 통해 갖고 300억 원 투자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IMS1이 기업 가치가 2천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낸 게 신한저축은행 회장 일가에 대한 부정대출 수사를 하던 윤석열이 목을 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줬고, 그래서 친구 엄마를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갈지언정 당구증명도 떼주고 충성을 다해갖고 돈을 맞춰주는 짓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차가 외제차를 전문으로 빌려줬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에서 수입한 차들을 렌트카로 다 돌린 거예요, 사실은. 야, 그러니까 이 돈도 결국은 도이치모터스로 흘러들어간 거죠. 신한저축은행은 김건희 전 시회 후원도 빠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와, 다 그리고 연결되네. 이번 대선 그 과정 중에 고액 기부자, 뭐 5천만 원 이상이든가 아무튼 고액 기부를 했던 사람들 명단 안에도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조영탁이요? 조영탁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동대문 창신동 관련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또 김건희의 마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어차피 얘네들은 법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뒤로 빠져 있다고 해도 다 자기 동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서울대 대학원 동기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도 김건희의 일종의 머니 캐시카우 노릇을 하게 되는 아마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잔고 보여집니다. 증명서 위조한 김 씨 있잖아요. 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신한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지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마이카에도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이 김 씨가 비마이카에 통해서 큰 돈을 벌었고 신한저축은행이 설립한 증권사의 부사장까지 오르게 돼. 와, 이거는 뭐 다들 이렇게 엮여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와. 건이가 가방 주다 들켜가지고 방을 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얘네는 반성이 없어. 미쳤다. 결국은 자기 똘마니한테 가게 빌려주고 지 못하는 일, 지금 숨어갖고 해야 될 일 지금까지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네. 분들이 신안저축은행 네, 신안이에요. 네. 한이 아닙니다. 신한은행 아닙니다. 안. 네. 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오아시스 에쿼티 IMS1 그러니까 비마이카에 300억 원을 투자한 신한 벤처 투자에 몸담았던 민경민 대표. 이거는 또 다른 쪽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연결고리로 연결고리를 쭉 파고 들어가면 SK가 등장을 해요. 배우에. 맨 끝에. 맨 끝에 가네요. 아. 네. 그래서 그 SK 하면은 또 이 뭐 대장동 사건에서부터 쭉 엮여져 있는 게 있고 이게 이 모든 작업의 시초가 어디서 시작됐다? 2009년도에 부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부산저축은행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뿌리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고 그 최초의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이었고 거기에 그때 호텔 지배인이었던 배 모 씨가 갑자기 법인회사를 차려가고 운영하지도 않는 법인회사를 차려가지고 김건희 엄마한테 8억이라는 돈을 건네주는 과정부터 자금 출처가 매우 수상스럽다는 거죠.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와. 난 진짜 이 일가들의 어떤 그 돈장난지를 보게 되면 뭐랄까 이 파산 전문가로서 야 얘네들은 진짜 용감하고 진짜 법에 대해서 이게 걱정을 안 하고 저지르는구나. 용감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든든한 그렇지. 뒷배인 검사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검사예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윤석열 자체가. 근데 일개 검사 하나를 끼고 있는 김건희가 이마만큼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끼고 있는 김건희는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동대문 창신동 개발 따위는 너무 부스러기가 자라서 뒤로 밀어놨던 거였어, 이거는. 아니, 김건희는 그때는 윤석열하고 사귀었어요? 어? 그때는 윤석열인가? 아니면 양검사 아닌가? 그때는 그래, 양검사였다. 양검사잖아. 그러네. 그 생각을 또. 그러니까. 그때는 양재택이가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 나갔죠. 네. 하여튼 참. 와, 인생을 결국 이런 구리구리하고 불법적이고 위법한 거 빼면은 인생이 뭐가 없네? 그래서 야. 우리가 김건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몇몇 시기들이 있는데 그게 2000년대.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성형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복귀했잖아요. 1년 만에. 그리고 2005년도 이후부터 증권 조작, 주가 조작, 기타 등등의 고급 범죄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정점이 언제다? 2010년, 11년 요때라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사냥질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과 관련된 친구들을 다 파보면 비리 수준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뭐 100년 전도 아니고요. 불과 한 15년 전이에요.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이라면은 부산에 있는 그 사람들의 돈으로 이까지 온 거잖아. 그렇죠. 그 서민들 다 털어먹고. 대장동도 거기서 시작됐고요. 아이고야. 그 모든 범죄의 온상이 부산저축은행을 윤석열이 맡아가지고 수사하면서부터 시작이 그래요. 됐다라고 봐야 되는 그래 거죠. 놓고 거기가- 윤석열 찍어준다. 씨.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인물이 또 강만수 네.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와. 이거 언제 다 이것들 고구마를 캐죠?